네, 안녕하세요.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스승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또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의 명성을 갖고 계신 필립 피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필립 피셔가 말하는 위대한 기업의 15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필립 피셔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전문 투자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긴 하지만은 좀 굉장히 활동하셨던 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60년, 70년 전의 분이라서 그 대부분의 분들은 잘 이름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워런 버핏 그 회장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드릴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워런 버핏이 필립 피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게 있거든요. 나는 이 책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를 읽고 저자인 필립 피셔를 꼭 만나봐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피셔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단지 그의 지식과 생각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에 감동받았다. 벤저민 그레이엄 교수와 마찬가지로 피셔 역시 오늘의 나를 키워낸 진정한 스승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런 버핏이 이 필립 피셔에 대해서 오늘의 나를 키워낸 이게 진정한 스승이라고 말할 정도의 분인데, 이 이야기는 필립 피셔가 쓴 여기 그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그 뒷날개를 보시면 이렇게 그 워런 버핏이 했던 말이 나와 있어요. 이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책은 영어명으로는 Common Stocks and Uncommon Profit, 그러니까 뭐 평범한 주식과 굉장히 비범한 이익,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제목인데, 이 책이 처음 나온 게 제가 아까 이분이 좀 활동하셨던 게 지금으로부터 한 60년도 아니죠. 한 70년, 80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도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 게 1958년이거든요. 이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책이 나온 게 1958년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벌써 62년 전에 나온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요즘도 굉장히 투자자 사이에서 꾸준히 읽히고 또 꾸준히 팔리고 또 꾸준히 이야기되는 책입니다. 그만큼 이 안에 여기서 얘기하는 위대한 기업이 뭔지, 그리고 이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읽히는 건데요. 오늘 방송의 내용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책의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꼭 이렇게 그러니까 투자서를 바탕으로 하지만 꼭 투자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창업을 하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좀 도움되실 만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필립 피셔가 이 책에서 위대한 기업에 투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위대한 기업은 무엇인가? 위대한 기업은 앞으로 굉장히 크게 급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야말로 위대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책을 썼으니까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위대한 기업이란 과연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친절하게도 자신의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위대한 기업들은 이런 15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 15가지 조건에 대해서 다룰 텐데, 만약에 투자를 하실 분이면은 그 15가지 조건에 들어맞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만들 회사가 이 15가지 조건에 들어맞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직이나 취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면 내가 지금 옮기거나 아니면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이 15가지 조건 중에서 몇 개나 만족시키고 있는지. 왜냐면 이직이나 취업을 하실 때는 당연히 좋은 회사로 가야 되잖아요.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복지 혜택이 많은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빠른 속도로 성장해야만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더 많고 나도 그 안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사실 이 필립 피셔하고 이 피셔의 아들인 케네스 피셔, 흔히 이제 켄 피셔라고 줄여서 본인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여기 필립 피셔 같은 경우에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라 말고도 1978년도에 나온 보수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그런 책이 있고요. 또 이제 케네스 피셔도 굉장히 책을 많이 냈거든요. 이 아들분이 사실은 돈은 훨씬 더 많이 벌었었어요. 왜냐면 아버지는 여기 이 책 마지막에 보면은 켄 피셔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쓴 것도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제 아버지는 약간 항상 혼자 일하는 그 투자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 조그만 사무실 마련해 두고 거기서 이제 타이핑 해주시는 그 여사님, 그 여사님 한 분만 이제 파트타임으로 고용한 다음에 항상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켄 피셔 같은 경우에는 아예 큰 피셔 인베스트먼트라는 수백 명의 직원을 가진 그 직원을 만들었고 그래갖고 뭐 포브스 선정 미국 400위 부자에도 오르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책을 굉장히 많이 내셨습니다. 세계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이 책도 내셨고 제가 읽어본 거는 뭐 역발상 주식 투자 이런 것도 읽었는데 그래갖고 제가 이분들의 책을 보고 굉장히 좀 느끼는 게 많았어요. 그 보통 우리가 투자 서적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만 다룬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일반적인 수준의 재테크 책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처럼 뭐 여기 제가 그때 한번 소개했었죠. 레이 달리오 뭐 브리지워터 그 창업자라든지 뭐 켄 피셔 뭐 그리고 오늘 얘기할 필립 피셔 이분들처럼 전설급에 있는 거물급 투자자들의 책을 보면은 일반적인 재테크 책들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분들 책을 보면은 약간 투자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철학서적이나 심리학 책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봐서는 그 투자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살 때 다 사고 팔 때 다 팔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없죠. 남들과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르게 생각한다는 게 남들과 꼭 반대로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과 꼭 반대로 간다고 해서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남들이 가는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되고 그 방향이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가서만도 안 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맞는 것 같은 이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물급 투자자분들은 남들과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알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들의 책을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뭐 PER이라든지 뭐 PBR 그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같은 그런 숫자적인 얘기도 물론 하시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자기만의 그 세계관이라든지 뭐 철학 같은 거를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면은 뭐 꼭 투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사회라는 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책을 읽으실 때 이런 거물급 전설급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첫 번째 책을 냈을 때 여기 홍선표 기자의 써먹는 경제상식을 냈을 때도 이 필립 피셔하고 켄 피셔 부자의 그 투자 철학에 대해서 한 챕터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이제 켄 피셔가 말하는 어떻게 하면 항상 스스로를 의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근데 제가 여기 이번에 두 번째 책인 내게 유리한 판을 만들면서도 여기 피셔에 대한 내용을 넣었어요. 이번에는 주로 이제 아버지 피셔, 그러니까 필립 피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넣었는데,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렇게 쉽게 그 필립 피셔가 말하는 위대한 기업의 15가지 조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그 워런 버크셔 해서의 회장이 그를 가리켜서 오늘의 나를 만든 스승이다라고 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필립 피셔가 이처럼 유명한 투자자로 꼽히는 건 1950년대에 처음으로 성장주라는 개념을 소개해서 그 이후 월스트리트의 투자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이제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필립 피셔가 필립 피셔가 만들었던 성장주 투자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쉽게 말하면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매우 높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그런 초창기 기업을 발굴해서 거기에한테 투자한 다음에 그 기업이 아주 충분히 이제 커나갈 수 있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다리는 전략을 말합니다. 근데 이분이 실제로 자신의 이렇게 이야기만 했으면은 그게 잘 먹히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했으면 먹히지가 않는데
실제로 이분은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갖고 진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 만한 성과를 거두는데, 대표적인 게 그 모토로라, 그리고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뭐 모토로라가 얼마나 대단했던 회사인지는 지금 우리도 다 알잖아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굉장히 큰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그 회사들의 가능성을 알아본 게 1950년대였습니다. 1950년대는 핸드폰은 당연히 없고 컴퓨터도 당연히 없죠. 뭐 인터넷도 없고. 근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모토로라가 통신 장비 업종을 완전히 장악해서 잘 나갈 거다.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반도체라는,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반도체가 아직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꼭 반도체를 보고만 투자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이 전자부품 업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다. 그거 알아보고 투자를 하신 건데, 근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이 성장주 투자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 초기 기업에 투자해서 오랜 시간 기다리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오랜 시간이라는 게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필립 피셔가 처음 이제 모토로라 주식을 산 게 1956년인데요. 그렇다면 그가 이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을까요? 그 필립 피셔가 모토로라 주식을 갖고 있던 기간은 무려 35년입니다. 35년 동안이나 갖고 있으면서 거둔 수익이 144배인데요. 그러니까 144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원을 주고 샀다고 하면 144원이고, 100원을 주고 샀다고 하면은 14,4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144배라는 엄청난 투자 수익률을 거둔 거죠. 35년 동안 믿고 기다리면서. 필립 피셔가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던 모토로라 주식을 모두 처분한 거, 그러니까 남은 것까지 모두 처분했던 거는 그 자기가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걸 보면은 1956년 정도에 사갖고 한 2000년대 초반에 팔았다고 하면은 한 주식을 무려 50년 동안이나 갖고 있었다는 거죠. 반세기 정도나 갖고 있었다는 건데, 이처럼 한번 이 기업이 괜찮은 기업인지 아닌 기업인지 확실하게 판단해서 이 기업이 괜찮다는 확신이 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진짜 쭉 이 기업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게, 약간 이게 바로 필립 피셔의 스타일이었고, 실제로 모토로라, 방금 말씀드린 144배 수익을 번 모토로라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게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이분이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이자 투자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분이 어떤 조건을 바탕으로 이런 위대한 기업을 찾아냈는지,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낼 수 있었는지, 그 조건들에 대해서 좀 제가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 직접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때 썼던 조건들이고, 기업을 평가할 때 썼던 조건들이죠. 예. 필립 피셔가 위대한 기업을 찾기 위해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적어도 향후 몇 년간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몇 년간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 시장에 나갔을 때 확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 회사가 갖고 있는가.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아무리 뛰어난 기업이라고 해도 매출액이 항상 전년도보다 늘어날 수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신제품이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이 제품이 시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쏟아 부어야 하는 마케팅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도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필립 피셔가 말하는 그 위대한 기업이라는 게 매출액이 항상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기업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그걸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필립 피셔가 말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매년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는 회사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는 기업의 성장사를 파악할 때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1년 단위로 매출액 성장률을 분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연도마다 매출액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면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몇 년 단위로 묶어서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에 올라탄 기업이라면 일단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사실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이 항상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해는 올라가더라도 어떤 해는 좀 떨어질 수 있고 다시 또 올라가고 또 떨어질 수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지그재그 형을 그릴 수 있는데 필립 피셔가 말하는 건 매출액이 꾸준히 매년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회사가 위대한 기업이 아닌 건 아니다. 중요한 거는 큰 흐름을 보는 거다. 큰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면은 그 회사는 충분히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건데,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기업들은 그 전에 대부분 이런 매출액 그래프를 그린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매출액 그래프를 보이는 기업이 모두 폭발적으로 성장할 기업이란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 당연한 거죠. 필립 피셔는 급성장하는 기업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운이 좋으면서 능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둘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기업들입니다. 첫째는 이제 운이 좋으면서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고, 둘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기업들인데, 왜 이렇게 기업을 두 개 나눴을까요? 운이 좋으면서 능력이 있는 기업은 쉽게 말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에 속해 있는 회사들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이후 회사가 만든 제품이 사용되는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회사의 성장에 가속도가 붙는 경우입니다. 즉, 날아오르는 로켓에 탄 기업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기업들은 정체됐거나 혹은 쇠퇴하는 산업 분야에 속해 있지만 해당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쌓아온 기술력과 네트워크, 영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기존 사업의 이익률을 높이고 또 새로운 산업 분야에 진출해 성공을 거두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운도 좋으면서 능력 있는 회사들은 성장하는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산업이 있잖아요. 뭐 2000년대엔 당연히 IT가 그랬고 요즘 뭐 IT는 요즘도 그렇죠. 그리고 뭐 바이오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는 바이오라든지 뭐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군에 속해 있으면서 능력도 뛰어난 기업들이 운이 좋으면서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고, 비록 산업 자체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자체는 정체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뭐 나름대로 혁신을 이뤄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이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이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우선 그 기업이 속한 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회사가 몸담고 있는 산업 자체의 영토가 앞으로 크게 넓어질 업계라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회사라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회사가 어떤 산업 분야에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어지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성장을 책임져줄 제품과 서비스의 성장세가 멈추면 다시금 새롭게 매출 증가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최고 경영진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제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장에 내놔가서 잘 나갈 제품, 근데 그 제품들의 성장세가 꺾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제 매출이 쭉 오르다가도 뭐 정체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새롭게 회사의 성장을 책임져줄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기업의 최고 경영진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차기 제품, 차차기 제품, 그리고 차차차기 제품까지 기업의 경영진들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봐야 된다는 말이죠. 방금과 같은 질문은 최고 경영진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에 대한 물음이라고 필립 피셔는 강조합니다. 장기적인 성장을 원하는 최고 경영진이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품 이후에 내놓을 차차기 제품에 대한 청사진도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큰 시장을 가진 신제품을 개발해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최고 경영진이 인식하고 있는 회사야말로 꾸준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게 필립 피셔의 지론입니다. 필립 피셔가 이렇게 말했던 건, 필립 피셔가 이분이 활동했던 데는 뭐 30년대부터 40년대, 50년대, 60년대잖아요. 그 지금처럼 이제 컴퓨터도 없고 그랬던 시대라서
이분은 이제 투자를 할 때 자기가 이제 진짜 이제 믿고 여기 투자할 수 있겠다. 이걸 고르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면담하는 거죠. 최고 경영자, 뭐 CEO도 만나고, COO도 만나고, 그 COO는 이제 최고 운영 책임자 말합니다.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 만나고, 그런 사람들도 만나면서 그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앞으로 잘 나갈 제품에 대해서도 얼마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이분은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그 자기의 확신을 믿고 모토로라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런 데 투자해서 그런 이제 큰 성과를 거두실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다 이분의 경험이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최고 경영진들을 통해서 그 제품과 서비스가 앞으로 성장세가 얼마나 있을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지금 또 확인해야 될 게 또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영업이익률인데요. 필립 피셔는 투자할 기업을 고르는 데 있어서 영업이익률이라는 지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매출액이 늘더라도 이익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인데요. 영업이익과 영업이익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영업이익률이야말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말합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물건을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그 물건을 파는 회사가 그 물건을 팔아서 번 돈에서 이 물건을 만들어서 또 만들어 팔기 위해 쓴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을 뺀 돈, 그게 바로 영업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판사라고 하면은 제가 이 책을 팔아서 번 전체 돈에서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또 서점에 내보내고 또 이제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쓴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을 뺀 게 영업이익이 되는 겁니다. 다만 앞서 매출액과 관련해서 말한 것과 같은 이유로 영업이익률 역시 연도별로 끊어서 보지 말고 몇 해에 걸친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 합니다. 필립 피셔는 같은 업종에 속해 있더라도 회사들마다 영업이익률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합니다. 또한 특정 업종의 경기가 유난히 좋을 때는 모든 기업의 매출이 커지고 영업이익률도 올라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애초에 영업이익률이 낮았던 부실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더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갑자기 어떤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해도 그것이 회사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졌기 때문은 아닐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필립 피셔는 영업이익률이 턱없이 낮은 기업을 장기 투자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경우는 단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기업의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즉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매력적인 신제품을 내놓기 위해서 기업이 버는 이익의 전부나 대부분을 연구개발과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바람에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진 거라면 이런 기업이야말로 아주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왜 돈을 못 버는지 알아봤을 때 이 기업이 다음번에 그 신제품 내놔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내놔갖고 완전히 이제 시장을 한번 확 쓸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연구개발비하고 그 마케팅비에 돈을 엄청 쏟아붓고 있어서 그런 거라면 그리고 그 상품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이런 기업이야말로 굉장히 이제 뭐 다른 투자자들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투자를 안 해서 주가가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비록 매우 예외적인 경우지만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낮더라도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필립 피셔는 또 비슷한 영업이익률을 거두는 기업이라고 해서 같은 수준의 성장 잠재력을 가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기업들이 저마다 어떤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요. 임금이 오르고 원료비가 오를 때마다 판매 가격도 함께 높이는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겨우겨우 방어하는 기업이라면 얼마 안 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때 경쟁자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원가를 절감해서 판매 가격을 낮춘 상품을 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오르고 그리고 뭐 원료비가 올랐을 때 그 오른 만큼 그냥 상품 판매 가격을 높여버린 기업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전체 이제 뭐 상품 가격 자체가 높아졌으니까 그 원가가 상승하더라도 절대적인 그 이익의 크기, 뭐 그 상대적인 영업이익률은 비슷하게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회사는 투자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은 여기는 그냥 원가 오른 만큼 그냥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쟁자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원가 자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자체를 줄여버리면 그 경쟁 기업은 가격 자체를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슷한 품질이나 뭐 똑같은 종류의 상품이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가격을 낮춘 기업 걸 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가 오른 것만큼을 판매 가격에 덮어씌웠던 그런 기업은 당연히 경쟁에서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업이익률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다 봐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가 갖추고 있는 영업 조직이 얼마나 탄탄하고 생산적인지는 필립 피셔가 오랫동안 투자할 기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강력한 영업 조직과 폭넓은 유통망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라면 아무리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더라도 꾸준히 성장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그의 말인데요. 그러니까 제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업사원들의 영업력과 그리고 우리 제품을 깔 수 있는 유통망, 그리고 우리 제품을 고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마케팅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분은 굉장히 영업이라든지 유통망 같은 거를 유심히 봐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분이세요. 영업 조직이 회사의 성과와 장기적인 생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필립 피셔가 봤을 때는 자기 외에 다른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생산과 연구개발, 재무 등 기업의 여러 다른 부문들을 분석하는 데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영업력을 분석하는 데는 훨씬 적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생산, 연구개발, 재무 등의 부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부문별 생산성은 명확한 수치로 나타낼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들과 비교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매와 유통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수치로 표현하기 힘들고, 재무제표를 살펴봐도 영업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항목은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판매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왜냐면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판매하고 있느냐는 숫자로 그냥 확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판매하고 있느냐는 숫자로 나타내기 힘들죠. 영업사원들이 얼마나 영업력이 좋은지, 유통망이 얼마나 강한지는 굉장히 숫자로는 표현하기 힘든 거거든요. 재무제표상의 숫자로는. 얼마나 많이 판매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판매하고 있느냐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이죠.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투자업계와 금융업계의 전문가들이 회사의 영업력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필립 피셔는 어떤 기업이 얼마나 강한 영업력을 갖고 있는지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 이제 진짜 구체적으로 이 회사의 영업력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 그 회사의 경쟁업체, 협력업체, 고객 등 기업 외부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는 거라고 말합니다. 신중한 투자자라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그 기업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봐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들로부터 가장 쉽게, 그리고 또 가장 정확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주제가 바로 기업의 영업력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 회사의 제품 생산 공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기업의 외부 관계자들이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에, 그렇죠, 당연히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그 밖에 있는 경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업체 아니면 고객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약간 기업 내 비밀이니까. 그리고 제품 생산 공정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제품 생산 공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그 공장에 들어가서 관찰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분석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그 회사의 판매, 유통, 영업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회사 밖에서 바라봤을 때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나 고객들만큼 어떤 회사가 영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경쟁업체들에 비해서 영업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필립 피셔가 영업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숫자로 표현하기 힘든 항목이라고 했잖아요. 이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얼마나 물건을 잘 팔아내는지 그 유통망이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고 각각에 있는 유통업자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런 거는 숫자로는 표현하기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과 거래하는 사람들 뭐 거래업체는 당연히 잘 알 거고 A 회사는 잘해 B 회사는 별로야 고객들도 고객사나 아니면 일반 고객들도 A 회사는 항상 이렇게 뭐 제품을 잘 이렇게 파는데 B 회사는 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느낀 게 사실 정답인 거니까 이런 이 기업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게 오히려 영업력에 한해서는 더 정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모든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고 그 사람들 사이 관계잖아요. 어떤 조직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결정하는 것. 근데 투자할 때도 그런 걸 똑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건데 필립 피셔는 회사 경영진의 능력과 자세, 기업 문화도 투자할 기업을 고를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준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노사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화목한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하는데요. 회사의 조직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필립 피셔 같은 위대한 투자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정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때만이 근로자 1인당 생산성 향상이라는 경영진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나를 진짜로 잘 대해주고 있구나. 우리 회사가 진짜 직원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진짜 느낄 때야만이 그 생산성이라는 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냉철하고 뭐 숫자만 바라보는 것 같은데 사실 필립 피셔 같은 거물들일수록 오히려 이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 잘 알고 있죠.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결국 경영진이 진짜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직원들에게 더 많은 생산성을 거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무리다.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필립 피셔 같은 사람은. 제 몫을 하는 한 명의 직원을 길러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이제 일 좀 하게 키워낸 직원이 떠나버리면 회사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죠. 필립 피셔는 좋은 노사관계와 기업 문화야말로 이런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회사를 이끌어가는 경영진과 관련된 내용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가 말한 조건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우선 임원들 간에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원들 간에 권력 다툼이 잦은 회사라면 최고 경영자가 회사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두터운 경영진을 갖추고 있는 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면 능력이 뛰어난 최고 경영자 혼자서 회사 경영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모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최고 경영자 혼자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건 불가능해지는데요. 소수의 경영진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회사라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회사를 이끌어 나갈 그 최고 경영자 인재풀들이 단단하게 갖춰져 있는지 그거를 보라는 거죠. 사실 이게 필립 피셔가 말한 이 15가지 조건이라는 게 사실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당연한 얘기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여야 한다. 경영진이 신제품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몇 년 동안 매출을 책임질 수 있는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여야 한다. 뭐 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거는 사실은 누구나 주식 투자를 처음 해보신 분들이라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필립 피셔는 실제로 이런 조건들을 바탕으로 모토로라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기업을 선발해냈고 거기에 뭐 30년, 40년, 50년 동안 투자해서 엄청난 이익을 거뒀잖아요. 144배.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필립 피셔는 이런 뻔한 얘기들을 갖고 이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필립 피셔가 선택한 기업들이 실제로 대단한 기업들이 될 수 있었던 건 이처럼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 15가지 조건을 정한 뒤에 이 15가지 조건에 이 기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진짜 최선을 다해 알아냈던 거죠. 필립 피셔 역시도.
그리고 필립 피셔가 투자하는 회사들 역시도 그 15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들 모든 노력을 다 한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해내는 거. 그런 회사를 이제 필립 피셔가 찾아낸 거거든요. 필립 피셔 역시 수많은 기업들을 찾아가 무수히 많은 경영진을 만나면서 자신이 정한 위대한 기업의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들에만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투자한 뒤에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자신의 선택을 믿고 기다렸기에 오늘날 전설의 투자자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필립 피셔가 말하는 위대한 기업의 그 15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몇 가지 키워드만 뽑아서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필립 피셔가 여기 이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해서 써놓은 대로 그 15가지 조건을 제가 지금 다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1번. 적어도 향후 몇 년간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가. 2. 최고 경영진은 현재의 매력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 생산 라인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워졌을 때에도 회사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있는가. 3.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은 회사 규모를 감안할 때 얼마나 생산적인가. 4. 평균 수준 이상의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5. 영업이익률을 충분히 거두고 있는가. 6. 영업이익률의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7. 돋보이는 노사관계를 갖고 있는가. 8. 임원들 간의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9. 회사가 기업 경영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는가. 10. 원가 분석과 회계 관리 능력은 얼마나 우수한가. 11. 해당 업종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별도의 사업 부분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경쟁 업체에 비해 얼마나 뛰어난 기업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가. 12.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기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13.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가까운 미래에 증자를 할 계획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주주가 누리는 이익이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은 없는가. 14. 경영진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투자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리지 않는가. 15.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최고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예. 방금 말씀드린 이 15가지가 필립 피셔가 이제 모토로라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업에 초기에 들어가서 투자를 해갖고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그 비결들인데요. 예, 오늘 방송은 그 위대한 투자자 그리고 투자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필립 피셔의 책 위대한 기업에 투자를 바탕으로 한번 진행해 봤고요. 예, 제 다음 방송에서는 더 재밌고 구독자님께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